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이호석의 Y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시면 제가 오늘 제목은 매듭 짓기라고 말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아마 이제 제 영상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데, 광고는 요겁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광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제 책이고 제 채널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다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책 출간 일자는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서점에서 보실 수 있는 건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예약 판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약 판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주 동안에 이제 예약 판매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서 출판사에 놓이는 위치가 달라진다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왕에 이제 좀 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 사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뭐 대놓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매듭의 힘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제 대나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매듭 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대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나무는 정말 빨리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요. 굉장히 빨리 커요. 빨리 크는데, 이게 중간에 보시면 이게 매듭이 있습니다. 여기 매듭이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큼에도 불구하고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매듭을 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매듭을 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저도 이 책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YG의 제목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는데, 그럼 매듭을 짓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책을 30분한테 드린다라는 이벤트를 지난주 토요일 날 했고요. 그랬더니 2070분,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다시 저녁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녁 한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이제 읽어봐야 되니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쭉 읽어보고 있는데,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늘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시장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그걸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시장을 잘 고민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뭐 등등 고민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제가 좀 더 좋은 조언도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연을 받고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또 정말 좋은 사연들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읽어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는 시간이 되게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조금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무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말 동안에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했고, 이 내용에 대한 고민을 제가 오늘 아침까지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차분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오늘이죠?
65세부터 69세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내이고요. 이제 국내 관련돼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백신 도입 관련해서 국민의 평가가 50점이다, 55점이다. 그리고 집단 면역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또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뭐 정치적인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에 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지 그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공공부문이 전기차와 수소차 전환을 선도하겠다, 이런 내용들, 이제 뭐 선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나오는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PPI가 굉장히 올라가는, 즉 생산자 물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짜장면집이 있는데 양파 가격과 밀가루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있는 물가 지표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브레이너드, 뒤에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브레이너드는 더 중요해지는 분이에요.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분이다. 이분이 원래 옐런 재무장관 얘기 나오기 전에, 재무부 장관으로 옐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브레이너드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영향력도 있는 분이고, 특히나 지난주에 파월이 연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연임이 안 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3월쯤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파월 연임,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야, 이거 연임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좀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떡하니 버티고 계신 분이 브레이너드예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CI 반기 리뷰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건 내용을 좀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되고, 수요일 날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 지표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 있고, 미치건 소비심리 지수, 소매 판매 지수도 나옵니다. 이게 다 지금 좋은 상황인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예요. 제가 자주 언급드렸는데, 이분이 최근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관심이 기후에 굉장히 많다. 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 리스크가 왜 연준에게 중요한 리스크인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가 근데 왜 잠깐만, 이거 기후가 왜 중요하냐? 이거 잠깐 그림 하나만 그려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미국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부, 그리고 서부. 그리고 이제 동부와 서부에 굉장히 그 큰 도시들이 많이 있죠. 뭐 뉴욕 있고, 여기 시애틀 있고, 그죠? 등등. 근데 이제 여기 지역에 굉장히 그 집이 되게 많은데, 이 집의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를 보고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 MBS라고 하거든요. 이 MBS를 연준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죠, 여기가 바다인데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물에 잠기는 집들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리스크가 생길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브레이너드가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기후가 이런 식으로도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브레이너드 이사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아마도 이분이 얘기하실 때마다 기후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이 쇼크 나왔어요. 고용이 심각한 쇼크입니다. 누가 뭐래도 심각한 쇼크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댓글로 야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고 이효석 팀장 얘기했던 그런 막 힘들고 어려운 뭐 이런 상황 생각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테이퍼링 늦어진다 이러면서 주식이 올라가는데 아이 뭔가 씁쓸하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셨기 때문에 예상보다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자산 가격 상승이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백한 그 쇼크고요. 명백한 쇼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표가 얼마가 나올 것 같니라고 해서 애널리스트가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1,000만 명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1,000만 명이 아니죠. 100만 명이죠. 12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았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200만 명도 넘을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막 그 시장에서 좀 흥분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찍혔으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쇼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 반응을 본 시장의 반응이에요. 이것도 잠깐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고용지표가 안 좋았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야 이거 테이퍼링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죠? 테이퍼링 안 하겠네. 땡큐. 그 다음에 또 뭐 금리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금리도 낮아지겠네. 그럼 좋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야 나스닥도 좋겠다. 그죠? 그리고 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달러까지 약세가 되면 야 한국 진짜 좋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일단은 처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봐요. 근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해요. 뭔가 아직 저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서 약간 이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매듭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듭 짓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고용이 이 정도로 안 좋게 나오면 이 논리의 흐름대로 가가지고 한국 시장 너무 좋다라는 흐름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저는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거 같아요. 만약에 이 고용이 쇼크가 나서 금리가 안정이 된다라는 모습을 보면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금리가 1.48%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고용지표 발표되기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찝찝합니다. 이게 저는 좀 찝찝하다. 그래서 제가 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거지? 이게 고민이 된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물가인 것 같아요. 물가 지표가 이게 보시면 10년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금요일 날에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별로예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안정되고면서 금리가 안정된다든지 뭐 성장이 좋아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올라간다고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고 이거는 이게 테이퍼링 우려가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논리가 안 맞다.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던 그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지금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리 가격은 더 올라 버립니다. 구리 가격은 더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중의 모습도 보면은 물가에 대한 전망치도 분명히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급락했어요. 당연히 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스물스물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뭔가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금리가 구성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물가에 대한 기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영향력이 줄어들고 물가 때문에 올라가는 영향이 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냥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달러는 뚜렷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신흥국 시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이제 고민은 요겁니다. 이제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추종하는 ETF와 신흥국을 추종하는 ETF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을 추종하는 ETF는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던, 바이든 정부 진행되고 나서 11월 달에 들어왔던 ETF, 이게 좀 떨어지는데, 아니,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제, 야, 외국인 막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볼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매듭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공매도 관련 외국인 수급을 이해하기, 요렇게 해서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에 헤지펀드 운용을 했기 때문에 롱숏 운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가 없었던 세상과 공매도가 있는 세상을 비교해 보면, 공매도가 없었던 세상에서 있는 세상으로 지난주에 넘어왔죠? 그러면 이때는 없었는데, 이때 생기는 새로운 신규 플레이어가 누구일까요?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신규 플레이어는 이 롱숏 플레이하는 헤지펀드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헤지펀드들이 어떤 운용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공매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험에 나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숏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숏이 많아지고, 실제로 지난주만 해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2.2조나 했더라. 2조 넘게 했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공매도 상관없다면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외국인이 실제로 순매도한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체크를 해보면은 한 5천억 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거는 뭐지? 그럼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네? 롱을 했다는 얘기네? 잠깐만. 근데 잠깐만. 네가 아까 얘기한 거, 요거는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왜 좋은 얘기는 아닌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롱숏을 얘기할 때 흔히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누가 롱을 하죠? 어떤 종목을 롱을 하실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롱은 하이 퀄리티 주식을 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숏은 보통 어떤 주식을 숏을 많이 하냐면 로우 퀄리티 주식을 많이 해요. 퀄리티가 안 좋은 거야. 질이 안 좋아. 이 회사는 안 좋은 회사야. 그러니까 이 로우 퀄리티 주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숏을 이제 로우 퀄리티 주식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이 퀄리티는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덜 오르지만 빠질 때도 덜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롱을 100을 하고 숏을 100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가는 만약에 시장이 올라요. 시장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롱 가지고 있는 애들은 덜 올라요. 근데 숏 가지고 있는 애는 더 많이 오르죠. 그러면 얘는 숏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익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올랐을 때 얘기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손실이 나요. 여기서는 손실이. 근데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롱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덜 빠지겠죠? 근데 숏으로 가지고 있는 애는 많이 빠집니다. 뭐야?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데 여기는 이익이니까 얘는 손실이고, 뭐야? 땡큐. 그럼 이익 나네요. 잠깐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잠깐만, 주가가 오를 때 손실이 나고 빠질 때 이익이 난다고?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를 100이 아니고 이걸 120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롱을 120으로 하고 숏을 100을 하면 이게 요만큼이 아니고 요만큼 이렇게 되면서 이게 딱 맞춰져서 0이 되겠다. 그러네. 그래서 왜 뭐냐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롱숏 플레이어가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들어올 때 분명히 롱 120, 숏 100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공매도를 지난주에 공매도 규모가 이제 파악할 때 2조 원 정도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 전략이라면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2.4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실제로 5천억 정도 팔았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판 규모는 오히려 더 5천억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 공매도 때문에 들어왔던 헤지펀드 매니저들 말고 누군가 지금 한국 시장을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제 찝찝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아직은 제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고용 이렇게 나왔지? 이호석이 얘기하는 대로 인플레 디플레 이게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어차피 부양책은 더 많이 할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 시장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게다가 이제 한국 시장은 이제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쉬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아직 뭔가 이렇게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뭐 안 좋은 얘기를 드렸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또 하나 좀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연준 의원들도 다 알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냥 이대로 놔두면 주가 많이 오를 겁니다. 정말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그냥 이대로 가면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조금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옐런 얘기한 거, 그리고 지난주에 안정 보고서, 금융 안정 보고서가 나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연준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책 하시는 분들이 찜찜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은 외국인이 왜 파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주가가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완전히 해결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략을 세우실 때는 굳이 무슨 뭐 팔았다가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좀 짚고 가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좀 방송을 녹화해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